연습하지 않으면 승리할 자격도 없다. 레디. 테니스는 발로 하는 운동이다. 그러니 움직여라. 찬다. 건강과 행복이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 솔리. 레디. 찬더러 솔리의 더 테니스. 바람이 쌩쌩 불어 호빵과 군고구마가 생각나는 계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부지런한 남자 찬더러입니다. 요즘 추운데 어떻게 운동하고 계세요? 저 어제 저녁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너무 손이 시려워서 혼자 막 벌벌 떨었어요. 아직 그거 준비가 안 되셨나 보죠? 그 테니스 손톱시 방한용품. 있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아니했던 거죠. 요즘 근데 엄청 추워요, 그죠? 네. 갑자기 막 영하 5도 막 바람 불고.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이 겨울 테니스 언제 접어야 할까? 왜요? 겨울에 쳐야 이제 자세도 낮아지고 안 나가는 공을 좀 세게도 쳐봐서 이제 공발도 좀 세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원래 남들 쉴 때 트레이닝을 해야 나의 실력이 더 늘어가는 것이기. 맞지. 네, 그게 맞지.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남들 쉴 때 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문득 해보는 요즘입니다. 같이 가도 좋지 않을까? 네, 같이 가도 좋지 않을까? 발 맞춰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저는 어제 또 모임 날이라 테니스를 쳤는데 어제 너무 춥더라고요. 나름 또 준비를 해서 갔는데 제가 한 번 휴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번 이제 돌아가는데 한 번 휴식을 했을 때 거기 그 난로라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혼자 쉬고 있었어요. 혼자 휴식자라서. 네.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나가야지 했는데 이제 첫 번째 게임을 하고 두 번째는 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몸이 열이 안 되는 거예요. 열이 안 올라. 그러니까 마지막 4게임 이제 끝나갈 때 이제 땀이 나더라고. 네, 몸이 잘 안 복식은 풀리네.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슨을 받으니까 레슨 받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코치님들도 좀 더울 때는 좀 안 그러시더니 추울 때는 당신도 추우셔서 그런지 공을 엄청 빨리 치시고 엄청 이렇게 좀 뛰게 만드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레슨 받고 뭐 단식도 치고 복식도 어디 가서 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프닝 토크 뭔가요, 찬다로님? 네, 오늘 오프닝 토크는요. 테니스 버킷 리스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분은 테니스를 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을까요? 많지 않나요? 저 되게 많은데 네. 일단은 뭐 버킷리스트 하나 지금 올해 이루고 있죠. 이거 팟캐스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겨울쯤 됐을 때는 좀 뭐가 가시화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뭐 끝없이 이기는 거 그게 버킷리스트죠. 솔리님은요? 저는 입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이제 거의 다 눈앞이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자꾸 멀어지네요. 아니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트로피 들고 계신 거 봤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들끼리 이제 그 친구들끼리 막 했던 그런 조그만한 그 미니 게임 같은 거고. 미니 게임이었고. 그 큰 그러니까 대회에서 큰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저 눈을 뜨고 있는데 자꾸 멀어지네요. 왜 멀어질까요? 꼭, 네. 좀 이뤄보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꼭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다로님은 버킷리스트 뭔가요? 저는 저도 대회를 좀 이제 많이 나가서 입상을 한번 해보는 게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 제일 큰 버킷리스트는 꼭 ATP 대회나 그랜드슬램을 꼭 무조건 한 경기 이상을 또 보는 게 최고의 버킷리스트이지 않을까. 직관 가는 것이? 네네, 직관 가는 게. 이번에 호주 오픈 가보시는 게 어떤가요? 너무 가고 싶은데 일단 총알이 좀 모자르네요. 그렇죠. 총알 모자른 이유는 저희는 알죠. 네, 모두의 고민 아닐까요? 총알이 모자라는 상황은. 이거 뭔데요? 찬더르님 최근에 이제 큰 지출이 있으셨죠? 큰 지출을 하셨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버킷리스트 그럼 하나 이루신 거 아닌가 이미? 그거는 이제 테니스 버킷리스트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뭐 그걸로 테니스장에 가는 거니 그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로 인해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도 제가 지금 30분 늦게 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긴축 정책. 허리띠 졸라 매겠습니다. 저 이거 있어요. 그거. 저희 더 테니스 팟빵 구독자 수 지금 98명이거든요. 2주에 3명씩 늘고 있어요. 며칠 전에 11월 10일경에 세 분의 구독자가 한 번에
구독을 눌러주셨다. 98명이거든요. 2명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버킷리스트 100명 되는 거. 버킷리스트입니다. 곧 채워지겠네요. 네. 채워지겠죠? 채워질 겁니다. 네네네. 저기 여기 계시는 분들한 저희 엔지니어 저 봐주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저분한테라도 받아가지고 오늘 안에 100명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비 아저씨라든지. 네. 저희 100명 되면은 이제 뭐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죠? 네, 뭐 하기로 저희 했었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추후 뭐더라? 공개해드립니다. 네네. 아 진짜? 네. 뭐 이런 거 어때요? 막 우리 요즘 코트가 되게 잡기가 좀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겨울잠 지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네네. 코트 잘 잡는데 뭐 저희끼리 뭐 복식 한번 3분 정도 초대해가지고 그것도 6명이서 복식 뭐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이 원하실까요? 근데 또 이제 좀 그러실 수 무료로 있어. 초대하면 또 오실 수도 있죠. 구미가 좀 당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여기가 있겠다. 좀 강서구여도 네. 좋습니다. 네, 1년이 마무리돼가는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남은 한 달 동안 테니스 버킷리스트 많이 이루시길 바라고요. 국내 최초 고품격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는요. 테니스 레슨 영상 보다가 지하철에 라켓 두고 내리셔서 지각하신 분, 그랜드슬램 직관하시려고 적금 들으시는 분, 엘보 아프셔서 오른손잡이에서 왼손잡이로 전향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더 테니스 출발! 뿌잉뿌잉뿌잉! 다양한 테니스 대회를 알아보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테니스 토크. 저희가 지난 아시안 스윙을 끝으로 새로운 대회 정보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찬더라님? 네, 아시안 스윙 이후에 마지막 마스터즈 대회인 롤렉스 파리 마스터즈가 열렸었고요. 지금은 ATP 파이널즈 8명이 토리노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죠. 네, 그럼 파리 마스터즈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렉스 파리 마스터즈, 일명 마스터스 1000, 마스터스 1000 파리 오픈인데요. 롤랑가로스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테니스 대회입니다. 롤랑가로스가 프랑스 파리의 서쪽 지역 볼로뉴 지역에서 열린다면요. 이 파리 마스터스는 동쪽 끝 배흑시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여기 배흑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롤랑가로스가 열리는 지역은 되게 예쁜 프랑스 동네거든요. 그 볼로뉴 네네. 숲이 있는 그 동네인데 베르시는 어떤 지역인가요? 일단 파리 여행을 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팁을 조금 드린다면 파리의 동쪽과 북쪽은 피하셔라. 네, 특히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이런 지역은 홈리스와 집시가 많은 지역인데요. 배흑시는요 마침 기차역 가르데리용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흑시에 큰 공원까지 있거든요. 제가 여기 갔었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러 여름 그 공원에 나갔었는데 다양한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흑시에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원 안에 아코르 아레나라는 그 실내 경기장이 있는데 여기가 파리 마스터스의 경기장입니다. 파리 마스터즈는 실내 대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 경기장은 테니스장 위에 돔을 씌운 건가요? 보통 그랜드슬램 대회는 이제 지붕을 개폐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리 마스터스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우리나라도 그 UTS가 열리는 그 실내 경기장처럼 여기도 이제 테니스 매트를 시공해가지고 경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 아코르 아레나는요 파리를 대표하는 콘서트장으로 이용이 되고요. 뭐 탁구, 핸드볼,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요 프랑스 최초로 UFC 경기도 이 장소에서 열렸고요. 내년에 있을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이 장소에서 농구 결승전과 기계체조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공연이랑 UFC 경기도 열리고 뭐 농구 결승전이나 기계체조 경기가 열리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약간 경기장부터 남다른 대회가 바로 파리 마스터즈인 것 같은데 약간 그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루브르 박물관 보면 이렇게 유리로 된 피라미드 있잖아요. 지붕이 네네. 약간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그런 느낌 돼 있고 되게 멋있는데 앞에는 노숙자가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참가 인원과 상금 규모는 좀 얼마나 될까요? 네, 보통 마스터스라고 하면 참가 인원이 54명 정도로 좀 많은 편인데 이 대회는 특이하게 48명에게만 출전권을 부여를 합니다. 1위부터 16위까지는요 2라운드 직행 시드를 주고요. 나머지 32명에게는 토너먼트로 1라운드를 진행을 하는데 총 상금 규모가 다른 마스터스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이게 사실 상하이 마스터스가 제일 높긴 한데 이게 사람이 48명이다 보니까 48로 나누면 가져가는 상금이 조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에게는 약간 해자 대우가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취자님들은 해자 대회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좋다는 거죠. 사실 네. 상금을 많이 준다. 네. 상금을 54로 나누는 거를 48로 나눈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 김혜자 선생님이 그 도시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패자 대회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대회는 마스터스 시리즈가 확실하게 시작된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조코비치가 6회 우승, 페더러가 2회 우승, 앤디 머레이도 1회 우승이 있는 반면 나달은 2007년에 아르헨티나 선수 다비드 날반디안에게 베이글을 당하며 준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요. 2017년에 미국의 잭삭 선수 올해 은퇴를 했잖아요. 잭삭 선수가 커리어 최초로 마스터스 우승한 기록이 있는 대회가 바로 파리 마스터스입니다. 또 2017년 ATP 파이널즈 이제 잭삭 선수와 페더러 선수의 경기가 또 기억나는데요. 이제 잭삭 선수가 이제 공을 넘겼는데 이제 거의 찬스볼에서 이제 잭 선수가 엉덩이를 뒤밀었는데 맞아요. 페더러가 이제 그거를 실수했어요. 혹시 네트에 걸리는. 그래서 게임이 끝났는데 잭삭이 뭐 이것도 못 넣냐 좀 약간 황당해하는 그런 표정이 서로 이제 막 웃으면서 했던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저도 약간 잭삭 선수랑 좀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보통 선수들이 자신의 폼 같은 걸 좀 동호인들이 선수들을 좀 따라하잖아요. 보통 유명한 선수 따라하잖아요. 뭐 알카라즈, 페더러, 뭐 나달 선수의 그 위로 이렇게 올리는 봉산 탈춤 포핸드, 봉산 탈춤 포핸드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포핸드가 잭삭을 닮았다고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잭삭 선수가 포핸드를 거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갈긴다 그러죠. 거의. 그 책찍처럼 완전 후린다 그러죠. 웨스턴을 잡고 포핸드를 스윙 궤적이 굉장히 짧은 그런 선수가 잭삭인데 저는 잭삭 선수 따라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대회가 ATP 시즌을 마무리하는 대회라서 보통 연말쯤 되면 아프고 컨디셔닝이 좋지 않은 선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파리 마스터즈는 특히 랭킹과 상관없이 경기 결과가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2018년에는 러시아의 하차노프가 조코비치를 이기고 우승한 기록도 있고요. 올해 경기는 어땠죠? 네, 일단 올해 파리 마스터스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제 파리 마스터스의 특징을 이제 그 찬더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게 나달이 우승을 못한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연말쯤 가면 나달은 좀 힘이 빠집니다. 나달의 최고의 그 컨디션은 제 생각엔 6월 전후지 않을까 싶어요. 롤랑가로스가 딱 끝나고 윈블던까지만 딱 찍고 그 다음에 US 오픈부터 내리막길. 파리 마스터스나 또는 이제 ATP 파이널쯤 되면은 이제 거의 컨디션이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나달이 이제 요거를 한 번도 우승 못했다는 건 좀 이해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요 홀거 루네가 조코비치를 세트 스코어 2대1로 잡으면서 처음으로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을 가져갔는데요. 이때 루네가 1라운드에 바브린카 선수를 만났어요. 바브린카가 매치 포인트를 2번을 잡았거든요. 그거를 루네가 어거지로 세이브를 하면서 결국에는 루네가 바브린카를 역전승을 하는 거죠. 역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바브린카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상했나 봐요. 루네한테 악수를 하면서 코트 위에서 애새끼처럼 굴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때 루네 표정이 진짜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그게 이제 작년 11월이니까 올해 3월에 윈디언 웰스에서 바브린카랑 루네가 또 만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브린카가 이겼습니다. 바브린카 이겼는데 루네가 바브린카와 악수를 하면서 오늘은 해줄 조언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론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솔리님 혹시 루네 인성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래요? 저 루네를 잘 몰라서 근데 딱히 그렇게 나쁜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일화가 있기 때문에 루네가 제일 이제 안 좋았던 그 인성이 뭐가 있었냐면 그 호주 오픈 때 이제 공을 고르면서 공을 이제 볼키즈한테 뒤로 주잖아요. 그거를 그 이제 선수 통로에다가 그냥 라켓을 쳐버렸던. 그거를 볼키즈가 아마 주스로 한참 갔어요. 통로로 들어갔던 그 장면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인성이죠.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른 적도 있고 엄마 나갔습니다. 예민하네요. 네네네, 굉장히 예민하고 이 친구가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약간 근데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 바브린카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바브린카는 좀 나이가 좀 있고 좀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그 예의 같은 거 되게 중요시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루네는 좀 요즘 MZ거든요. 그래서 까불면서 까불까불하면서 오늘은 어드바이스 없어요? 막 약간 요 느낌으로 이제 좀 깐죽거렸는데 그걸 보고 선수들은 쟤는 안 된다, 안 되겠다. 네, 그런 거. 네, 저도 이거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창 또 인스타그램 짤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루네가 뭐 빌런 같은 선수인 건 뭐 맞는 것 같지만 바브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냥 농담처럼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뭐 어찌 되었든 그렇게 이제 루네가 바브린카를 작년 파리 마스터스에서 이기고 결승전에서 조코비치를 만났는데요. 이제 홀거 루네는요 조코비치와 상대 승률, 상대 전적이 동률인 선수로 유명합니다. 2승 2패로 동률인데요. 결승전에서 조코비치를 이긴 선수가 3명밖에 없어요 지금까지요. 알카라즈, 메드베데프, 바로 루네입니다. 올해 파리 마스터스에서도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결승전에서 그 디미트로프의 눈물. 네. 그 보는 사람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든 명장면이었는데 저희가 테니스 인물 백과에서 소개한 선수라서 그런지 좀 더 정감이 가고 좀 더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디미트로프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와서 얼마나 우승을 해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간절했던 것 같은데. 의미가 뭔지 너무 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요즘 전성기라고 하고 또 2008년에 한번 마스터스를 우승했었고 올해는 또 상하이 마스터스에서는 그 알카라즈를 잡으면서 4강까지 갔었고 이번엔 결승전까지 갔는데 하필 결승전 상대가 조코비치였죠. 네. 저도 마스터즈 경기를 보면서 디미트로프가 무세티, 메드베데프, 부블릭을 이기고 8강에 올랐을 때는 저도 이제 정말 응원을 많이 했는데요. 리틀 페더러니까요. 네. 잘생겼어. 네. 멋있어요. 8강에서 후르카츠, 4강에서 치치파스마저 꺾으며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이게 디미트로프의 경기력이 조금 좋아졌어요. 일단 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래도 강서버였거든요. 키가 191인데 상당히 서브가 날카롭고 강하게 들어가요. 근데 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 자체가 워낙 좋아졌더라고요. 치치파스 경기에서는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를 하는 스트로크로 이제 치치파스를 힘들게 만들었고요. 이제 둘 다 백핸드잖아요. 오른손 한 손 백핸드잖아요. 상당히 진기한 장면입니다. 이제 4강전에서 그러니까 마스터스 4강에서 원핸드 백핸드를 치는 남자 선수 2명이 한국 해설진이 해설하는 그런 장면. 굉장히 희귀한 장면을 저는 봤고 근데 이제 보면서도 저는 디미트로프 좀 응원을 했죠. 아무래도 선수 커리어가 얼마 남지 않은 선수이고 또 저희가 치치파스도 인물백과에서 소개를 했고 또 디미트로프도 했지만 그래도 디미트로프가 좀 우승 경력이나 이런 게 앞으로 시간이 짧으니까 저는 응원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겨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제가 두 번째로 응원한 선수가 야닉 시너 선수였죠. 네네네. 저도 그 보면서 저희가 저번에 디미트로프를 대해서 이제 인물백과를 하면서 그때 애매한 약간 공격 스트로크라고 했는데 그게 무색할 만큼 맞아요. 정말 공격적으로 진짜 이양도 이번에 잘해줘가지고 저도 기분 좋게 경기를 봤던 것 같고요. 저도 야닉 시너도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파리 마스터즈 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야닉 시너는 원래 수요일 마지막 메인 이벤트를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앞 경기가 지연되면서 날짜를 지난밤 이제 12시 반에 경기를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났습니다. 문제는 바로 16강이 이제 그날 5시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미련 없이 야닉 시너가 기권을 이제 해버립니다. 약간 시너는 상남자 같은 스타일인가요? 약간 원래 같은 뭐랄까 저 같으면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본인 컨디션과 이런 거 딱 생각하면서 빡 바로 기권 때려버린 걸 보니까 그래도 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한 게임 이기기만 해도 몇 억씩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너는 좀 기분도 상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 그때 봤을 때 뭐 경기까지 12시간이 남았다고 했나? 뭐 그랬어요. 지금 경기가 딱 끝나고 그 다음 경기까지 14시간 남은 상황이에요.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밤에 이제 2시 반이니까 씻고 가면은 뭐 한 3, 4시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선수들은 끝나고 바로 이제 씻는 게 아니라 그 사이클 같은 거 타면서 그쵸, 몸을 근육을 좀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루틴을 다 하고 나면은 해가 뜨는 거죠. 5시, 6시에 해가 떠가지고 자려고 봤더니 그날 저녁에 또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야닉 씨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바로 기권을 했고 이게 이렇게 ATP가 좀 과도하게 좀 스케줄을 짜는 거를 바브린카나 루드 선수들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동호인 대회 나가면 되게 기다리는 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회는 어떻게 잘 기다리느냐의 싸움인데 뭘 잘 먹고 잘 기다리는 싸움인데 테니스가 그냥 원래 그런 건가 봅니다. 어쨌든 시너가 기권을 해가지고 알렉스 드미노가 이제 부전승으로 8강에 올랐고요. 드미노는 루블레프한테 지고 루블레프는 조코비치한테 지고
그래서 결승전 디미트로프와 조코비치의 경기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모두가 예상을 하듯이 조코비치 디미트로프 경기는 조코비치가 6대3, 6대3 손쉽게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 조코비치가 장염에 걸렸다고 하던데요. 코치님도 다 함께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 1라운드는 조코비치가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코비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좀 그 우려를 포했단 말이에요. 컨디션 떨어진 게 아니냐, 혹시 뭐 노화 때문이 아니냐, 무조건 아프면 잘 못 참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코비치와 그 이바니세비치 코치가 장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갔다 그래요. 뭘 잘못 먹었는지 꾸준히 배가 아파가지고 제 생각에 생선인 것 같아요. 생선이나 굴. 요즘 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리님께서 파리에 좀 갔다 오셨으니까 겨울에 맛있는 거 추천 하나 받고 저희 파리 마스터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겨울에 드셨던 거 맛있는 거. 파리에서 겨울에 맛있는 건 바게트입니다. 그건 항상 아닌가요? 네. 네, 겨울에 먹으면 바게트.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프랑스에 파리 바게트가 있나요? 있어요. 엄청 크게 있어. 근데 그거 아시죠? 그 파리 바게트가 진짜 지점을 냈는데 진짜 잘 된대요. 엄청 잘 되고 제가 가봤어요. 올 겨울에 가봤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먹는 바게트. 프랑스에서 파리 바게트라. 저도 먹어봤거든요. 저는 소라빵을 좋아해요. 파리 바게트. 소라빵에 그 초코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파리 바게트 거기 팔아요. 파리의 지점에 파는데 그거 팔고요. 근데 나머지는 레시피가 다른지 맛이 다릅니다. 거기가 훨씬 맛있어요. 밀가루도 다르고 버터도 다르겠죠. 다음에 꼭 프랑스를 가게 된다면 파리 바게트 꼭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 SP 샵션 받은 거 아니고요. 네, 추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올해 9개 마스터즈 대회가 모두 마무리되고 랭킹이 1위부터 8위까지 확정되었죠. 이 8위라는 랭킹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ATP 파이널즈 참가 자격이 랭킹 8위이기 때문입니다. 테니스에서 ATP 파이널은 그랜드슬램 다음으로 중요한 경기인데요. 2020년까지는 영국의 런던에서 열렸지만 2021년부터는 페라리로 유명한 토리노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출전 선수는 누구인가요, 솔리님? 네, 올해 출전 선수는 조코비치, 알카라즈, 메드베데프, 시너, 치치파스, 루블레프, 지베레프, 루네 이렇게 8명의 선수가 토리노에 집결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가 지금 ATP 파이널 진출하러 토리노로 떠났습니다. ATP 파이널은요. 출전 선수가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이거 처음부터 토너먼트로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선수 4명씩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조별 풀리그를 합니다. 그래서 각 조 1, 2위끼리 4강전을 해서 토너먼트를 하는 건데 올해는 그린팀과 레드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린팀에는 조코비치, 시너, 치치파스, 홀거르네 이렇게 4명이고요. 레드팀에는 알카라즈, 메드베데프, 루블레프, 즈베레프가 있습니다. 지금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각 조의 진출자 2명씩 한번 꼽아보실래요? 저는 그린팀은 조코비치, 야닉 시너. 네, 이렇게 가고요. 레드팀은 이거 레드팀 일단 메드베데프 한 명 올라가고요. 근데 지금 알카라즈가 즈베레프한테 또 역전패를 당하는 바람에 제가 원래 알카라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알카라즈를 해야 될지 즈베레프를 해야 될지. 솔리님은 알카라즈 대 즈베레프 이렇게 두 선수를 고르면 어떤 선수를 고르겠어요? 저 이제 팬심으로는 알카라즈를 고르지만 알카라즈가 요새 좀 안 좋기 때문에 지베레프를 고르는. 그럼 저는 알카라즈로 또 못 먹어도 고. 네, 다시 알카라즈. 올해는 무조건 알카라즈다. 저는 계속 알카라즈로 가겠습니다. 그럼. 네. 저는 그린팀에는 조코비치랑 치치파스. 오, 치치파스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레드팀에는 즈베레프와 루블레프. 네. 알카라즈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긴 하지만 요새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나 봐요. 이제 실력이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아쉽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하는 걸로. 내년을? 오케이. 네. 네. 저는 이제 그러면 그린 팀에는 조코비치, 야닉 시너, 그다음 레드 팀에는 조 1위로 메드베데프가 올라갈 것 같고요. 조 2위로 루블레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솔리님의 그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면 치치파스 메드베데프가
라이벌 구도기 때문에 ATP 파이널 4강전이나 혹은 결승전에서 만나면 정말 박터지게 싸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치치파스랑 메드베데프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시너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ATP 파이널즈는 조별리그에서 승리를 할 때마다 200포인트와 6억원을 4강전부터는 400점과 15억 한 번도 지지 않고 우승을 하게 되면 랭킹 포인트 1,500점과 60억 원을 받게 되는 대회이고요.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는 페더러와 조코비치로 각각 6회, 반면 나달은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대회는 ATP 공식 앱인 테니스 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테니스 TV에서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테니스 대회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겨울에는 테니스 대회를 거의 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1년에 정말 길고 긴 테니스 일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선수들은 이제 한 달 넘게 쉬면서 재충전의 시기를 갖고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리는 뭐 브리즈번이라든지 아니면 아들레이드 오픈, 권순우 선수가 올해 우승했었죠. 그런 호주 따뜻한 호주 대회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더 테니스도 이제 대회에 대한 정보보다는 국내외의 다양한 테니스 산업 종사자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테니스 토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혹시 저희 더 테니스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인스타그램 테니스 스토리, 팟빵 댓글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땡큐. 전 세계 테니스계의 뉴스를 전달합니다. 테니스 24/7. 요즘 테니스계를 뜨겁게 달군 뉴스는 무엇인가요? 여자 테니스를 한동안 통치했던 황제 오사카 나오미가 1년 3개월 만에 투어에 복귀합니다. 2018년 US 오픈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며 한동안 고생했던 나오미는 올 7월 아이를 순산한 뒤 빈곤층의 기저귀를 100만 개 기부하는 선행을 펼쳤는데요. 이후 투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내년 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WTA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우상인 세레나 윌리엄스처럼 아이에게 투어 트로피를 안겨줄 수 있는 멋진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ATP 대회의 승급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8일 ATP는 2025년부터 미국의 댈러스, 독일의 뮌헨, 카타르의 도하 등 3개의 ATP 250 대회가 ATP 500 대회로 승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댈러스 대회는 2월에 열리던 일정을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3개인 ATP 500 대회는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TP 250 대회 중 한 개만 서울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자 테니스의 국제대회인 빌리진 킹컵에 참가한 대한민국 여자 테니스 선수들 난적 브라질을 만나 최종 스코어 0대4로 패배했습니다. 4개의 단식과 1개의 복식으로 치러진 이 대회에서 단식 주자로 나간 박소연, 구현우가 나란히 패배했고 백다연, 정보영마저 패배하며 2024년 아시아 지역 예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준 여자 테니스 선수들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레딕 찬더러 솔리의 더 테니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